위기는 늘 조용히 시작된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폭발처럼 보이지만 그 직전까지의 세계는 기묘하리만큼 평온하다. 금리는 낮고 유동성은 넘치며 부동산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한다.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는 그 순간 경제는 이미 내부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식은 반복되어 왔다. 과잉 신용이 부채를 키우고 부채는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자산 가격은 다시 더 큰 빚을 부른다. 어느 나라든 이 공식에서 예외는 거의 없었다. IMF는 외환위기 직전에 한국을 두고 지표는 안정처럼 보이나 구조는 이미 균열을 내포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지금의 세계 금융시장도 어쩌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환율 변동성은 커지고 CDS 프리미엄은 위기 가능성을 낮은 목소리로 경고한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신호가 반복될 때 경제 시스템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숫자 속에 먼저 드러난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기 시작하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쌓인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말라붙고 은행 간 금리 스프레드는 비정상적으로 벌어진다. 환율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낸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전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 당시 은행들은 단기 외채로 장기 자산을 운용했고 그 구조적 위험은 지표 표면 아래에서 커져만 갔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패턴도 다르지 않다. 아르헨티나에 반복되는 디폴트 위기는 통화 가치 급락과 외화 부족의 전형적인 전조였고, 그리스는 재정 적자의 확대가 국채 금리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며 위기를 가속화했다. 시장은 이런 신호를 결코 숨기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려 하지 않을 뿐이다. 과열된 부동산 거품이 낀 주식시장, 그리고 가계부채의 극단적 팽창. 이것들은 모두 동일한 문장을 말하고 있다. 시스템은 지금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경제 충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메커니즘이다. 먼저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흔들리고 그 여파는 부채 구조가 약한 곳부터 균열을 만든다. 기업들은 차환의 어려움을 겪고 만기가 다가온 부채를 더 높은 금리로 다시 빌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한다. 금융기관은 부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고 실물 경제는 순식간에 유동성 가뭄을 맞는다. 환율이 불안정할수록 외국인 투자 자금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고 이탈 속도는 국내 통화의 가치를 더욱 압박한다. 이 순간 CDS 프리미엄은 폭등하며 신용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신호한다.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거래가 끊기고 가격은 서서히 내려앉는다. 이 모든 과정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 자산 가격 하락이 부채를 압박하고 부채 압박이 금융 시스템을 위축시키며 그 위축이 다시 자산 가격을 더 밀어내는 순환이다.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는 순간은 바로 이 순환이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증폭시키기 시작할 때다. 세계는 이미 수많은 붕괴의 패턴을 경험해 왔다. 아르헨티나는 통화 정책의 신뢰 상실이 어떤 파국을 부르는지 가장 극명한 사례다. 외화 부족이 심화되자 정부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렸고 그 순간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무너졌다. 그리스는 재정 위기의 전형적인 궤적을 보여준다.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자 국채 금리는 순식간에 폭발했고 결국 국제 구제 금융 없이는 단 하루도 국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터키 역시 통화 가치 붕괴가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증명했다. 환율이 폭등하자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시장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다. 베네수엘라는 자원 의존 경제가 구조적 취약성을 외면할 때 어떤 결말을 맞는지 경고한다.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이 되면 통화 자체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순식간에 생존의 영역으로 추락한다. 이 국가들은 모두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위기가 폭발한 순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장면을 공유했다. 신뢰의 붕괴, 유동성의 고갈, 그리고 급격한 자본 이탈. 시스템이 흔들릴 때 세계는 항상 동일한 공식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국 경제 역시 이 공식의 외부에 있지 않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는 작은 충격도 빠르게 파급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환율이 급격히 요동치면 기업의 원가 구조는 불안정해지고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은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처럼 위험을 드러낸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부채는 금리 충격에 취약하며 부동산 가격이 흐트러지는 순간 소비 심리는 급속히 얼어붙는다.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가 동시에 겹치면 경기 회복의 동력은 빠르게 소진된다. 금융시장의 스트레스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글로벌 자금이 한국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창이다. 이 수치가 상승할수록 외국인 자금은 더욱 신중해지고 이는 다시 환율과 채권 시장에 부담을 준다. IMF가 외환위기를 분석하며 남긴 문구는 지금도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강해 보였지만 그 강함은 균열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 교훈을 잊는다면 시스템은 다시금 동일한 순서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위기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시스템 붕괴를 늦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금리 정책은 가장 즉각적인 신호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지만 동시에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빠르게 커진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경기에는 숨통이 트이지만 환율 불안과 외국인 투자 이탈을 자극할 수 있다. 이 미세한 균형이 무너지면 정책은 오히려 위기를 가속할 위험이 있다. 유동성 공급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에 자금이 마르는 순간 기업의 연쇄, 부도 위험이 상승하므로 중앙은행은 단기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 정책 또한 결정적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확대할 수 있지만 그리스 사례에서 보듯 재정 건전성을 잃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붕괴하며 국채 금리가 폭등한다. 결국 핵심은 시장의 신뢰다. 정책의 일관성, 명확한 의사소통,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없다면 어떤 정책도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없다. 위기는 정책 실수보다 신뢰 상실에서 더 자주 시작된다. 시스템 위기가 찾아올 때 개인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일상이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는 눈에 띄게 늘고 가계의 지출 여력은 빠르게 줄어든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는 흔들리고 소비 심리는 자연스럽게 위축된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오를 때 체감하는 압박은 통계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개인이 취할 전략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가깝다.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점검하고 갑작스러운 금리 변동에 대비해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무리한 투자를 줄이고 소득의 안정성이 낮은 구조라면 비상자금을 더 두텁게 쌓을 필요가 있다. 환율이 출렁일 때 해외여행이나 수입 소비는 부담이 커지지만 반대로 개인 자산 중
일부를 외화 자산으로 분산하는 방식은 위기 상황에서 유효한 방어막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상황을 단순한 공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구조적 흐름으로 이해하는 태도다. 위기는 모두에게 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피해가 다르게 찾아온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살아남는 힘은 결국 정보와 판단에서 나온다. 시스템의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비극처럼 보이지만 실은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모두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 왔다. 눈앞의 안정에 취해 구조적 취약성을 외면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나도 이번에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음 단계로 밀려간다. 그러나 역사는 단 한 번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으며 IMF가 경고했던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도 그랬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점은 언제나 신뢰가 붕괴할 때다. 숫자는 나중에 반응할 뿐이고 시장은 이미 오래전에 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다. 위기는 반복되지만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태도다. 경제는 공포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구조를 직시하는 용기만이 다음 붕괴의 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금융시장은 또 하나의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준비된 사회는 충격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는 동일한 공식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 미래는 위기가 아니라 대응이 결정한다. 위기가 다가올 때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는 보통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들이 일어난다.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이기 시작한다. 이 신뢰의 균열은 곧바로 기업들의 운전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연쇄적인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다.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거나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환율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그 변동성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가계의 체감 부담을 키운다. 금융상품의 부실 위험이 상승하면 신용평가사들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이는 다시 차입 비용을 높이며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압박한다. 이와 같은 초기 징후들은 외환위기 직전의 IMF 보고서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시장은 이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으나 경제 주체들은 그 신호를 해석하지 못했다. 위기의 조용한 출발점은 항상 구조 내부의 신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이다. 시스템 붕괴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연결성이다. 개별 시장에서 생긴 작은 충격이 전체 경제로 확산되는 이유는 모든 자산과 모든 금융 주체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건설사와 시행사의 부채 문제가 드러나고 이어서 금융기관의 대출 건전성이 흔들린다. 이 불안은 다시 채권 시장으로 전이되어 기업의 신규 조달 비용을 높이고 결국 고용과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 환율이 급변하면 수입 기업의 비용 구조가 흔들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면 소비는 위축된다. 소비 둔화는 내수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그 여파는 다시 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하나의 충격은 여러 경로를 따라 순환하며 시스템 전체를 잠식한다. IMF 보고서는 이를 연결된 취약성의 폭발이라고 정의했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높은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 의존 구조는 작은 충격도 크게 증폭시키는 회로로 작동한다. 위기는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언제나 연결된 고리 중 하나가 끊어질 때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반복되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는 공통된 심리적 패턴이 있다. 위기는 언제나 부정의 단계에서 시작된다. 시장은 과열되고 지표는 경고를 보내지만
사람들은 이를 일시적 조정으로 해석한다. 다음은 합리화의 단계 다. 금리가 올라가도 환율이 요동쳐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해도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패닉의 단계가 찾아오면 이미 늦다. 가격은 한 방향으로 쏠리고 유동성은 사라지고 신용은 한순간에 얼어붙는다. 그리스 위기 당시도 비슷했다. 국채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지만 시장은 이를 단기 변동으로 해석했고 결국 신용도 하락이 확정된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터키 역시 환율 급등 초기 투자자들이 일시적 충격이라며 안심했던 것이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폭발의 불씨가 되었다.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이 꺾일 때마다 비슷한 심리가 반복된다. 사람들은 위기 신호를 원래 믿고 싶은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가 아니라 구조대로 움직인다. 구조가 흔들리면 심리는 무력하다.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속도다. 평소에는 완만하게 움직이던 지표들이 위기 국면에서는 기울기 자체가 달라진다. 환율이 하루 만에 수십 원씩 움직이고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한계에 가까운 폭락을 기록하며 국채 금리는 몇 시간 사이에 전혀 다른 숫자로 바뀐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가 가격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이다. CDS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순간 국제 자본은 해당 국가의 위험을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직전에도 이런 현상은 뚜렷했다. 통화 가치가 하루 만에 붕괴하고 국제 조달 금리는 사실상 시장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 만큼 치솟았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인플레이션 폭발로 통화 자체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경제 시스템의 시간 감각이 완전히 망가졌다. 한국도 외환위기 당시 단 일주일 만에 환율과 금리가 체감할 수 없을 만큼 왜곡되면서 기업과 가게가 대응할 시간을 거의 잃어버렸다. 위기의 본질은 속도다.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은 빠른 충격 앞에서 버틸 수 없다. 금융위기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은행의 심리적 수축이다. 지표상 유동성이 충분해 보이더라도 은행이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대출은 눈에 띄게 위축된다. 이를 크레딧 크런치라고 부른다.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빌려주려는 의지가 사라지는 현상이다. 미국 금융위기 당시도 은행들은 부실 자산 노출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다. 터키 리라 폭락기에도 은행권은 기업 대출을 중단하며 비상 모드로 전환했다. 이 수축은 단순한 금융 이벤트가 아니라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기업들은 평소에 당연하게 받던 자금줄이 막히면서 생산 계획을 수정하고 신규 고용은 중단된다. 가계 역시 대출 승인 조건이 갑자기 강화되며 소비 여력이 급감한다.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신용 경색은 다른 국가보다 더 빠르고 깊게 체감된다. IMF가 경고한 바와 같이 신용의 급격한 수축은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은행의 심리는 차갑게 얼어붙고 그 침묵이 경제 전반을 압박한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금융위기에서 가장 늦게 인지되지만 가장 오래 지속되는 후폭풍을 남긴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거래는 멈추고 거래가 멈추면 가격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린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레버리지가 높은 가계와 건설 시행사다.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라면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자산 가격이 담보 가치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기관은 대출 회수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장기간 이어졌고 이는 소비 위축과 기업 부도율 상승에
핵심 요인이 되었다. 스페인의 부동산 거품 붕괴 역시 같은 패턴을 보여주었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투자 심리는 더 얼어붙고 회복까지는 수년이 걸렸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가계의 심리적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이 흔들리면 소비는 자동적으로 줄고 내수 부양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 금융위기에서 자산 시장의 충격은 느리게 시작되지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깊고 오래 남는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시스템 전반에 가장 광범위한 충격을 준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중심이면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에서는 환율이 오르는 순간 비용 구조 전체가 흔들린다. 기업들은 원가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려 하지만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 그 결과 마진 압박이 가속화되고 투자 계획은 보류된다. 가계 역시 환율 상승이 초래하는 수입 물가 상승을 즉각 체감한다. 에너지, 식료품, 생활, 필수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의 외화부채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도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터키 리라 폭락기에도 기업들은 환율 변동을 감당하지 못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신뢰 지표다. 국제 자본은 환율 움직임을 통해 해당 국가의 리스크를 즉각 판단한다. 이 신뢰가 흔들리면 자본은 빠르게 이탈하고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금리의 방향 전환은 경제 시스템에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던진다. 금리가 오를 때는 부채의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고 금리가 내릴 때는 통화 가치와 외국인 자금 흐름이 흔들린다. 특히 한국처럼 가계부채 비중이 크고 변동금리 비율이 높은 구조에서는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가계의 생활비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 이자 비용이 늘면 소비 여력이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실물 경제 전체가 위축된다. 반대로 금리가 급격히 낮아지면 환율이 불안해지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위험이 커진다. 그리스 위기 당시도 금리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와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지 못한 정책은 결국 금리 조정의 효과를 상쇄했다. 터키 역시 정치적 개입으로 금리 정책의 신뢰를 잃자 시장은 즉시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했다. 금리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다. 시장은 금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금리가 왜 움직이는지를 더 중시한다. 금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 이미 시스템의 균열은 드러나기 시작한다. 국제 자본의 흐름은 위기의 속도를 결정짓는 숨은 결정 변수다. 평상시에는 해외 자금이 채권과 주식 시장에 유입되며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기업과 정부는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지는 순간 이 흐름은 거대한 파도처럼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미국 금리가 오르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은 가장 먼저 빠져나간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외환위기 직전 외국인 자금은 빠른 속도로 이탈했고 이는 환율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국제 자본이 신뢰를 잃는 순간 얼마나 빠르게 국가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CDS 프리미엄이 치솟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국가는 더 이상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책 대응은 거의 효과를 내기 어렵다. 자본은 감정이 없지만 신뢰에 따라 움직인다.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시스템의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국제 자본 흐름은
위기의 방향뿐 아니라 깊이를 결정한다. 경제 위기에서 흔히 간과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정책 일관성이다. 시장은 정책의 성공 여부보다 정책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지를 더 중시한다. 정부가 단기 진화에 급급해 메시지를 바꾸거나 중앙은행의 방향성이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면 시장은 즉시 신뢰를 철회한다. 터키의 사례는 그 대표적 예다. 금리 결정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약화되자 통화 가치는 곤두박질쳤고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그리스 역시 재정 통계 조작과 신뢰 훼손이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고 국제사회는 그들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다. 한국도 외환위기 직전 지표는 안정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책적 일관성 부족과 구조 개혁 지연이 취약성을 키웠다. 정책이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기 때문이 아니라 일관되게 추진되기 때문이다. 신뢰는 돈보다 중요하며 신뢰를 잃은 정책은 어떤 숫자로도 시장을 설득할 수 없다. 시스템은 경제적 요인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금이 간다. 위기의 본질이 구조적이라면 회복 또한 구조적이어야 한다. 많은 국가가 위기 직후 단기 부양책에 집중하지만 이는 마치 갈라진 벽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것과 같다. 아르헨티나가 반복적으로 부도 위기를 맞은 이유는 통화 정책의 신뢰와 재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 역시 구조 개혁이 지연되자 회복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을 필요로 했고 청년 실업률과 사회 불안은 장기 문제로 굳어졌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지만 그 이면에는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 의존도 확대라는 새로운 취약성이 자라났다. 회복은 단순히 GDP 성장률 반등으로 판단할 수 없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은행의 건전성 가계와 기업의 부채 구조 노동 시장의 탄력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까지 복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위기는 형태만 바꿔 다시 돌아온다. 회복의 진짜 의미는 위기를 겪기 전보다 더 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사이클은 더 큰 충격으로 찾아올 것이다. 개인의 재무 구조는 경제 위기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어선이다. 경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가계의 현금 흐름이다. 부채가 많으면 금리 변화에 따라 지출 구조가 순식간에 뒤틀리고 소비 여력은 빠르게 줄어든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유연성이다.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비상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며 변동금리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산 구성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특정 자산군에 집중하는 대신 외화 자산이나 안정적 현금성 자산을 일부 포함해 환율 변동이나 시장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가계는 통화 가치 폭락이 생활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반복했고 이는 분산과 대비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가계는 같은 충격에도 훨씬 적은 피해를 본다. 생존 전략의 핵심은 위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회 전체가 위기를 견디는 힘은 제도적 복원력에서 비롯된다. 금융 시스템이 충격을 받아도 예금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은행 규제가 엄격하게 유지되면 공포의 확산을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복지 체계가 취약계층의 급격한 소득 감소를 완화할 수 있다면 소비 위축의 속도는 줄어들고 경제 회복의 기반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제도적 안전망이 약한 나라는 위기의 충격이 더 넓고
깊게 퍼진다.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보드 시스템적 안전장치가 붕괴된 상황에서는 물가 폭등과 실업 증가가 순식간에 사회 불안을 증폭시켰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제도적 안정성을 크게 강화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청년층의 취약성 같은 구조적 문제는 충격 흡수 능력을 제한한다. 제도는 위기를 막지는 못하지만 위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위기의 파급력을 완화하고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 사회가 가진 안전망의 두께에 달려 있다. 제도적 복원력이 약하면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위기를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정부와 시장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커질수록 위기 징후는 왜곡되고 대응은 늦어지며 공포는 커진다.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정부의 재정 통계 조작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 결과 국채 금리는 걷잡을 수 없이 상승했다. 아르헨티나는 통화정책의 실제 상황을 시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불안 심리가 더 빠르게 확대되었다. 반대로 투명성이 높은 국가는 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질서 있는 조정을 경험한다. 한국도 외환위기 당시 정확한 외환 보유액 공개가 늦어지면서 시장 불안이 급격히 증폭된 바 있다. 정보가 왜곡되면 대응은 항상 한 박자 늦고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한다.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 공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일관된 정책 신호는 위기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비경제적 요소다. 투명성이 무너지면 시장은 스스로 진실을 찾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속도는 언제나 정책보다 빠르다.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은 최근 위기에서 핵심 변수가 되었다. 예전에는 금융시장의 충격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물류 차질과 원자재 부족이 직접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한 가지 사실을 배웠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생산 차질은 실물 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반도체 부족은 자동차 산업을 멈춰 세웠고 에너지 공급 불안은 유럽 전역의 인플레이션을 폭발시켰다. 한국처럼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는 이러한 충격이 배가 되어 나타난다. 수출이 지연되고 생산비가 급등하면 기업의 수익성은 급락하고 이는 다시 투자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터키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급등 시 물가 폭발을 피할 수 없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국가 경제의 신경망과 같다. 신경망이 일부라도 손상되면 경제 전체가 느려지고 특정 부문의 충격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되는 속도가 빨라진다. 공급망 충격은 단순한 외부 변수처럼 보이지만 시스템 붕괴의 중요한 기폭장치가 될 수 있다. 기술 변화와 자동화의 확산은 경제 위기에서 양면성을 지닌다. 위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화 투자를 가속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생산 효율을 높이지만 노동시장의 충격을 더욱 확대할 위험이 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소비 위축은 깊어지고 이는 다시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을 만든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 일부 산업이 빠르게 회복된 것은 자동화 덕분이었지만 동시에 중산층의 고용 안정성은 장기적으로 약화되었다. 한국 역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른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위기 시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그 혜택이 사회 전체로 고르게 확산되지 않으면 시스템의 취약성은 오히려 증가한다. 위기 상황에서 기술은 부채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
효율을 높이지만 불평등을 확대한 구조는 충격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기술은 해결책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움직인다. 확장기에는 낙관이 쌓이고 정점에서는 위험이 축적되며 하강기에는 균열이 드러난다. 이 순환을 피한 국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IMF는 위기의 형태는 변하지만 구조적 원인은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부채의 과잉 자산 가격의 왜곡, 신뢰의 붕괴, 정책의 무능 또는 불일치.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 시스템은 어떤 모델을 적용해도 붕괴를 피하기 어렵다. 한국 경제 역시 이 패턴에 밖에 있지 않다. 수출 의존 구조 가계부채의 높은 비중, 부동산 시장의 비대화는 충격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은 빠른 대응 능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라는 강점도 지니고 있다. 위기는 파괴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충격의 크기가 아니라 대응의 질이다.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이해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세우는 방법에 가까워진다.